Along walk to water. 우물 파는 아이들. 린다, 수, 박. 챕터 10. 2008년 남수단. 손님들과 마을 어른들의 회의가 끝났다. 모두 일어서서 니아의 집 앞을 지나갔다. 니아는 아이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갔다. 니아의 집을 지나 몇 분 거리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사람들이 나무에서 멈추었고 손님들은 니아의 숙부에게 뭐라고 말했다. 첫 번째 나무에서 50보쯤 떨어진 곳에 다른 나무가 있었다. 숙부와 나란히 걷던 손님 한 명이 중간 지점에 섰다. 다른 손님은 두 번째 나무까지 걸어가서 나무를 살폈다. 첫 번째 손님이 친구에게 니아가 알아듣지 못할 언어로 소리쳤다. 친구는 같은 언어로 대답했지만 일행에게 돌아가서 족장에게 통역을 했다. 니아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바로 여기 큰 나무 두 그루의 중간이 적당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물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니아는 고개를 저었다.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니아는 이곳을 손바닥처럼 훤히 알았다. 두 나무의 중간 지점은 마을 사람들이 가끔 모닥불을 피우고 모여서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다. 비가 오면 모를까 그 자리에 물이라곤 한 방울도 없었다. 1985년 남수단. 쌀바는 조롱박에 손을 뻗었다. 물이 반쯤 있다는 것을 알지만 갑자기 물이 없는 것처럼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 삼촌이 쌀바의 생각을 눈치챘음이 분명했다. 주이르 삼촌이 중얼거렸다. 그러지마 쌀바. 넌 너무 작고 튼튼하지 않아. 물이 없으면 나머지 길을 가지 못할 거야. 다른 사람이 너보다 잘 견딜 수 있을 게다. 여인 셋이 바닥에 쓰러진 사내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다. 기적처럼 물 조금이 그들을 다시 살렸다. 그들은 비틀비틀 일어나서 물 위에 끼어 걸었다. 하지만 죽은 5사람은 그냥 두고 떠났다. 땅을 팔 연장이 없는 데다 시신을 묻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했다. 쌀바는 시신들 앞을 지나면서 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자꾸 눈길이 그쪽으로 향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다. 독수리떼가 시체를 발견하고 뼈만 남기고 썩은 고기를 다 쪼아 먹겠지. 죽은 이들을 생각하니 속이 울렁거렸다. 먼저 그런 식으로 끔찍하게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시신이 뜯어 먹힌다는 사실 때문에 속이 메스꺼웠다. 쌀바가 더 나이가 많고 튼튼하다면 그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을까? 아니면 다른 일행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 물을 내놓지 않았을까? 일행이 사막을 걸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해가 질려 그들은 사막에서 빠져나갈 테고 후 에티오피아의 이탕 난민 캠프까지 멀지 않을 터였다. 일행이 더위 속을 헤치고 나갈 때 마침내 쌀바는 삼촌과 대화할 기회를 얻었다. 마음속 그림자처럼 점점 커지는 걱정을 털어놓았다. 삼촌,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면 어떻게 부모님이 저를 찾아요? 언제 룬 아이릭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삼촌이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봤단다. 룬 아이릭 마을이 공격받아서 불탄 것 같아. 네 가족은... 삼촌은 말을 멈추고 다른 곳을 보았다.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삼촌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쌀바, 마을이 공격을 받았을 때 목숨을 건진 사람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 누구든 살아있으면 숲으로 달아났을 테고 부모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쌀바는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다. 그렇지만 적어도 삼촌은 저랑 같이 있을 거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삼촌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란다 쌀바. 난 너를 그곳의 난민 캠프에 데려다 준 다음 수단으로 돌아가서 전쟁에 참여할 거야. 쌀바는 걸음을 멈추고 삼촌의 팔을 잡았다. 삼촌, 그러면 내게는 아무도 없게 돼요. 가족이 한 명도 없게 된다고요. 삼촌은 쌀바의 손을 가만히 풀어 자신의 두 손으로 잡았다. 캠프에 다른 사람이 많을 거야. 몇 사람과 사귀게 될 거야. 거기서 가족이 생기는 셈이지. 그들 역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테니. 쌀바는 고개를 저었다. 삼촌 없이 캠프에서 혼자 사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쌀바는 삼촌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삼촌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쌀바는 깨달았다. 삼촌은 내가 힘들 거라는 걸 알아. 날 거기 혼자 두고 싶지 않을 거야. 하지만 돌아가서 우리 부족을 위해 싸워야 해. 아기처럼 굴어선 안 돼. 강해지려고 노력해야 해. 쌀바는 침을 삼켰다. 삼촌, 수단에 돌아가면 어디선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겠어요? 혹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룬 아이릭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삼촌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말했다. 물론 내가 그렇게 하마 조카야. 쌀바는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삼촌이 가족을 찾아봐 준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었다. 일행 모두 이틀간 굶었다. 물은 거의 바닥났다. 사막을 벗어난다는 희망 하나로 더위와 먼지 속에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날 이른 오후 일행은 사막이 끝나간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얕은 진흙탕이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지만 연못가에 죽은 황새 한 마리가 있었다. 다들 당장 새를 구워 먹을 채비를 했다. 쌀바는 불을 피울 잔가지를 주워오며 거들었다. 사람들이 새를 굽는 동안 쌀바는 눈은 돌릴 수가 없었다. 각자 고작 한두 입 돌아가겠지만 참고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때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쌀바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개를 돌렸다. 사내 6이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사내들이 가까워지자 쌀바는 그들이 총과 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소리치기 시작했다. 앉아.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모두 당장. 곧 일행 모두 주저앉았다. 쌀바는 무기가 무서웠고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내 한 명이 일행에게 다가와서 삼촌 앞에 섰다. 쌀바는 얼굴에 난 부족 흉터로 그가 누워족이라는 것을 알았다. 방군인가 한패인가? 사내가 물었다. 아니요. 삼촌이 대답했다.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나? 우리는 나일강 서쪽 출신이요. 이 땅에 있는 난민 캠프로 가고 있소. 사내는 일어나서 총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다른 사내 둘이 삼촌을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서 나무에 몸을 묶었다. 사내들이 일행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누군가 주머니를 갖고 있으면 주머니를 열어 안에 든 것을 가져갔다. 몇 사람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옷도 빼앗았다. 쌀바는 벌벌 떨었다. 겁에 질린 와중에도 가장 어리고 몸이 작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사내들은 쌀바의 옷가지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약탈을 마치자 삼촌의 총을 집었다. 그러더니 삼촌이 묶인 나무로 걸어갔다. 쌀바는 생각했다. 다 빼앗았으니 우리를 내버려 두겠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쌀바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사내가 삼촌에게 총을 겨누었다. 3발이 발사되었다. 그런 다음 사내들은 달아났다. 챕터 11 2008년 남수단 손님들이 마을을 떠난 후 두 나무 사이의 땅을 정돈하는 일이 시작됐다. 아주 힘든 작업이었다. 키 작은 나무들과 수풀을 태우거나 뿌리째 뽑아야 했다. 길게 자란 풀은 낫으로 베고 괭이로 솎아냈다. 풀숲에 독사와 정갈이 숨어 있어서 위험한 작업이기도 했다. 니아는 여전히 매일 2차례씩 연못으로 물을 들어 다녔다. 동네로 돌아올 때마다 느리지만 꾸준히 정리되는 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흙이 메마르고 돌은 딱딱했다. 니아는 어리둥절하고 의심스러웠다. 어떻게 저런 곳에 물이 있을 수 있지? 뎁 오빠에게 물어봤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의 눈에서 의심스러운 눈빛을 볼 수 있었다. 1985년 남수단과 에티오피아. 일행은 60cm 깊이의 구덩이에 삼촌을 묻었다. 동물이 이미 파놓은 구덩이였다. 그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그날은 더 걷지 않고 대장이었던 일을 애도했다. 쌀바는 멍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정신이 들기 시작했을 때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났다. 새 구이를 먹을 수 없어서 짜증스러웠다. 사내들이 약탈하는 사이 다른 새들이 날아와서 구운 새를 뼈만 남기고 쪼아 먹었다. 애도하는 시간이 짧았다. 어둠이 내리자마자 다시 걷기 시작했다. 쌀바는 가슴이 먹먹했지만 놀랍게도 전보다 빠르고 힘차게 걸을 수 있었다. 마리알이 떠나갔다. 삼촌도 떠났다. 그것도 쌀바의 눈앞에서 살해당했다. 이제 마리알과 삼촌은 곁에 없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쌀바가 살아남기를, 여정을 마치고 이 땅 난민 캠프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랄 것이다. 마치 두 사람은 쌀바가 혼자 버티게 도와주려고 힘을 남기고 떠난 것 같았다. 쌀바는 기분을 달리 설명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의심은 없었다. 끔찍한 슬픔 밑으로 어쩐지 더 강해진 느낌이었다. 삼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 쌀바를 대하는 일행의 태도가 달라졌다. 처음처럼 쌀바가 너무 어리고 작다고 불평했다. 쌀바 때문에 걷는 속도가 늦어질 거라고, 사막에서처럼 징징댈 거라고 투덜댔다. 먹을 것이든 길동무든 쌀바를 보살펴주는 이가 없었다. 삼촌은 늘 총으로 잡은 새와 동물을 일행 전원과 나누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는 까맣게 잊은 듯했다. 그래서 쌀바는 먹을 것을 구걸해야 했고 구박받으며 조금 얻어먹었다. 그런 푸대접이 쌀바를 더욱 강해지게 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이제 없어. 다들 나를 약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해. 쌀바는 당차게 고개를 들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일 테야. 쌀바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수백 명이 넘었다. 아니, 수천 명이 넘었다. 수백만 명쯤 되려나? 사람들이 줄지어 끼리끼리 크게 무리지어 있었다. 사람들이 밀려들고 서 있거나 바닥에 주저앉거나 쭈그리고 있었다. 발 뻗을 데가 없어서 웅크리고 누운 이들도 있었다. 이 땅의 난민 캠프는 남녀노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하지만 대개는 전쟁이 터지자 마을에서 빠져나온 젊은 남자들과 소년들이었다.
그들은 이중의 위험에 처해 달아났다. 전쟁 자체도 위험했지만 양쪽에서 병사로 끌고 갈 위험도 컸다. 청년들은 물론이고 때로는 소년들도 전쟁터로 떠밀려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 가족과 마을에서는 쌀바의 선생님을 포함해서 젊은이들을 모두 숲으로 도망치게 했다. 가족 없이 난민 캠프에 온 아이들은 따로 모이게 했다. 쌀바도 같이 걸어온 이들과 헤어져야 했다. 친절을 베풀지는 않았어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쌀바는 불안했다. 또다시 낯선 사람들과 섞이려니 두렵기까지 했다. 쌀바는 다른 소년 넷댓 명과 느릿느릿 인파 속을 걸으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힐끗 보았다.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삼촌이 말했으니 혹시 캠프에 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 쌀바는 저 멀리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했다. 우리 가족이 여기 있다면 내가 꼭 찾고 말 거야. 수주일간 걸은 뒤라서 한 곳에 머무르니 어색했다. 오랫동안 힘겹게 걷는 동안에는 잠시 쉴만한 안전한 곳을 찾는 게 간절했다. 하지만 쌀바는 이제 캠프에 있으려니 안절부절 못했다. 다시 걷기 시작해야 될 것만 같았다. 캠프는 전쟁의 위험이 없었다. 총칼을 든 사람도 없었고 머리 위에서 폭격기가 날아다니지도 않았다. 캠프에 도착한 첫날 저녁, 쌀바는 끓인 옥수수죽 한 사발을 받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죽을 받았다. 피난길보다는 이곳 사정이 한결 나았다. 이튿날 오후, 쌀바는 천천히 사람들 속을 돌아다녔다. 결국 캠프 담장의 문 근처에 서서 새로 도착한 난민들이 들어오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캠프는 난민을 더 수용할 수 없을 듯 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밀려들었다. 야윈 사람들, 다치거나 아픈 이들이 지친 모습으로 줄지어 서서 들어오려고 기다렸다. 쌀바가 사람들을 훑어보는데 문득 오렌지색이 눈에 들어왔다. 오렌지색? 오렌지색 머리수건? 쌀바는 사람들을 밀고 지나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이 벌컥 화를 냈지만 쌀바는 사과하려고 멈추지 않았다. 여전히 선명한 오렌지색이 눈에 보였다. 그렇다. 머리수건이었다. 아낙네는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어머니와 비슷해 보였다. 얼른 쫓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쌀바는 약하게 흐느낌을 토해냈다. 놓치면 안 되는데. 챕터 12 2009년 남수단 새로 된 기린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빨간색 기린 그 기린은 전에 다녀간 두 사람이 마을에 들여온 높은 차감기였다. 그들은 10사람을 더 데려왔고 트럭 2대도 같이 왔다. 트럭 한 대에는 으르렁대는 기린 같은 기계와 신비한 장비들이 실려 있었다. 다른 트럭에는 플라스틱 관이 잔뜩 쌓여 있었다. 땅 정리는 여전히 마무리되는 중이었다. 니아의 어머니는 아기를 등에 업고 아낙네 몇 명과 함께 마을과 연못 사이를 오갔다. 그들은 돌멩이를 모아서 질긴 천으로 쌌다. 돌더미를 머리에 이고 땅을 파는 곳으로 가서 돌을 땅 구덩이에 부었다. 다른 마을 주민들은 손님들에게 빌린 도구로 바위를 두들겨서 자갈로 만들었다. 자갈이 많이 필요했다. 니아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하루하루 자갈더미가 점점 쌓여갔다. 니아가 연못에서 마을로 돌아올 때마다 기계와 망치 소리가 났다. 남자들의 고함 소리와 여자들의 노랫소리가 섞인 낯선 소리였다. 그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소리였다. 하지만 물소리와는 전혀 다른 소리였다. 1985년 에티오피아의 이탕 난민 캠프. 어머니! 어머니! 제발요! 쌀바는 다시 소리치려고 입을 벌렸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입을 다물고 고개를 푹 숙이며 몸을 돌렸다. 오렌지색 머리수건을 두른 여인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가 멀리 있어서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쌀바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삼촌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룬 아이링 마을이 공격받아서 불에 탔다더구나. 살아남은 사람은 없고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여인을 다시 부르기 직전 쌀바는 삼촌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다. 사실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가족은 이 세상에 없었다. 모두 죽었다. 총알이나 폭탄이었는지 굶주림이나 병 때문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제 쌀바가 혼자라는 사실이었다. 어마어마한 구멍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구멍에는 텅 빈 깜깜한 절망이 가득했다. 이제 나 혼자야. 가족 중 나만 남았어. 쌀바를 학교에 보냈던 아버지, 망고 같은 간식을 사다 주고 솥대를 맡길 만큼 믿어준 아버지, 늘 음식과 우유를 준비해주고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어준 어머니, 같이 웃고 서로 보살펴주던 형제들과 누이들, 그들을 다시 못 만날 것이다. 우리 가족들 없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어떻게 버티지 않을 수 있나? 가족들은 내가 살아주기를 바랄 거야. 자라서 내 인생을 살기를, 자기들을 기리길 바랄 거야. 사막에서 보낸 끔찍했던 첫날, 삼촌이 무슨 말을 했더라? 저기 숲풀들이 보이지? 저 숲풀까지만 걸어가면 돼.
삼촌은 그런 식으로 쌀바가 사막을 건너도록 도와주었다.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한 걸음씩. 어쩌면 쌀바는 캠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남은 하루를 버텨내기만 하면 돼. 쌀바는 속으로 중얼댔다. 더도 말고 이날 하루만. 누군가 앞으로 6년간 난민 캠프에서 살게 될 거라고 말했다면 쌀바는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6년 후 1991년 7월. 난민 캠프의 문을 닫는데 모두 떠나야 된대. 말도 안 돼. 우리 모두 어디로 간다는 거야? 그런 말이 돈다고. 이 캠프만이 아니야. 모든 캠프가 다 그렇대. 난민 캠프에 소문이 돌았다. 모두 마음이 불편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은 점점 커졌다. 쌀바는 17살이 다 되었다. 이제 청년이었다. 쌀바는 캠프 구호대원들과 대화해서 소문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다. 구호대원들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말했다. 난민 캠프는 외국의 구호단체들이 운영하지만 운영 허가는 정부가 내주었다. 정부가 무너지면 새 통치자들이 캠프를 어떻게 할까? 그 질문의 대답을 알게 된 순간 준비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비오는 아침, 쌀바가 학교 천막으로 걸어가는데 트럭들이 줄줄이 캠프에 도착했다. 무장한 병사들이 트럭에서 쏟아져 나와 모두 떠나라고 명령했다. 명령은 캠프에서 떠나라는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에서 떠나라는 것이었다. 곧 혼란이 일어났다. 모두들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공포에 질린 버둥대는 두 다리 동물 덩어리가 된 것 같았다. 곧 쌀바는 무리에 휩쓸렸다. 발이 땅에 닿을 새도 없이 비명을 지르면서 달리는 수천 명 속에 떠밀렸다. 장대비가 쏟아져서 더욱 난장판이 되었다. 병사들은 공중에 대고 총을 쏴서 사람들을 캠프에서 내쫓았다. 하지만 쌀바가 캠프 주변 지역으로 나갔는데도 병사들은 계속 소리치면서 사람들을 내몰았다. 앞쪽으로 내달리는 쌀바의 귀에 한마디가 들어왔다. 강이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강으로 쫓고 있어! 쌀바는 그 말 뜻을 알았다. 길로강은 에티오피아와 수단의 경계에 있었다. 저들이 우리를 수단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억지로 강을 넘게 하려는 거야. 쌀바는 생각했다. 우기였다. 비 때문에 강이 불어서 물살이 세찼다. 길로강은 다른 것으로도 악명이 높았다. 악어떼.